처음으로 저에게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던 그 과정에서 대략 이제 넘는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게 돼서 시드머니가 이제 20억 이상이 됐어요. 2024년에 세전 배당금이 정도? 편안한 노후, 그리고 회사를 빨리 은퇴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 아마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당 성장주 투자로 이 꿈에 한 발 다가서고 계신 현영준 작가님을 모시고 그 노하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네이버 경제 분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배당 성장주 투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출간한 10년차 배당 성장주 투자자 현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배당주 투자로 약 10년 사이에 그 종잣돈을 1억에서 20억으로 불리셨다고 들었어요. 그 네. 투자 스토리가 궁금한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단순히 이제 투자만을 갖고 시세 차익만을 갖고 그렇게 불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제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을 최대한 키우고 또 그걸 절약해서 많은 투자금을 확보해서 꾸준히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재투자한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중간중간 대략 한 2, 3년 주기로 제가 집중 투자하고 있던 배당 성장주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때 이제 시드머니가 굉장히 이제 몇 번 커지면서 약 10년 정도의 기간에 시드머니가 1억에서 20억 정도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년 사이에 작가님께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배당 성장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2015년에 제가 이제 투자했던 그 골프존 유원홀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스트라이크존이라는 새로운 이제 스크린 야구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연히 고배당을 하면서 대략 한 1억의 시드머니에서 이제 46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발생을 했어요. 이 460만 원이라는 배당금이 대략 10배 정도만 되면은 내가 굳이 회사를 다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처음으로 저에게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던 종목은 아이디스라는 이제 그 기업이 영상보안 산업에서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고 그리고 뭐 기업의 실적도 안정적이고 뭐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고 경영자도 능력이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하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중국 저가 CCTV로 인한 이 매출 하락은 일시적인 거고 이 기업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배당금도 그에 맞춰서 계속해서 증액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매력적인 배당 성장주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꾸준히 매수를 했어요. 보였던 시드머니 1억을 다 투자를 했고요. 그때 이 기업이 아마존이라는 기업하고 무인 매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뉴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나오면서 그때 이제 한 3억 1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그리고 CJ 우선주 그리고 DM 오토모티브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 삼성전자 이런 좀 다양한 배당 성장주들에 분산을 해서 투자를 이제 지속적으로 했고요. 코로나 당시에 주가가 한번 크게 폭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엄청 그 폭락 차를 훨씬 뛰어넘어서 크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아까 투자했던 기업들 주가가 적게는 수십 프로, 많게는 뭐 200%, 300%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서 그때 제가 보유하던 주식들에서도 대략 이제 100% 전후의 수익들이 발생하면서 대략 한 시세 차익이 4억 후반대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면서 시드머니가 이제 10억으로 증가를 했고요. LG주주에서 우선주에 투자를 하면서 연간 배당금이 4,500만 원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가장 최근 이제 2024년도인데요. 다현대차 EUB로 비중을 다 옮겼고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영풍정비의 공개 매수 이슈가 있었어요. 둘이 계속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높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 우선주에 있던 투자금을 전부 이제 영풍정밀로
비중 이동을 그게 금액으로 얼마였나요? 한 15억 정도. 근데 그 과정에서 대략 이제 한 8억, 네. 8억이 넘는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게 돼서 시드머니가 이제 20억 이상이 됐어요. 공개 매수 이슈가 다 정리가 되고 난 후에는 그 금액을 현대차 우선주에 대략 한 75%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 5%는 또 그 기타 배당 성장주들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20%는 원화 CMA 그리고 달러 RP 같은 현금성 자산이랑 KRX 금연물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에 이제 분산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2024년에 세전 배당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작가님은 모두 국내 주식으로 하시고 계시네요. 미국 배당주도 아주 약간 한 1% 정도 비중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국내 주식이라고 봐야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합니다. 주주 친화 정책, 그렇죠. 배당 성향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대략 40%에서 50% 정도의 배당 성향. 소수의 한국 기업들은 내수 중심의 사업 구조가 아니라 이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탄탄한 이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이익 수익률이 뭐 10%, 20%, 심지어는 30%, 배당금도 뭐 5%, 6%, 7%, 8%까지 주는 주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주식을 투자자들이 가만히 넋놓고 지켜보지만 않을 거란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주식들은 어떤 성장성에 대한 호재가 있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가치 이상으로 가치보다 몇 배나 큰 폭으로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소수의 한국 배당 성장주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보석 같은 성장주를 미리 발굴하려면 엄청나게 사전에 공부도 많이 하고 조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직접 작가님께서 그 관리하는 툴, 또 정리하는 툴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네. 근데 이게 제가 직접 만들고 실제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 관리 툴인데요. 제가 지켜볼 만하다고 판단한 배당 성장주들은 여기에 입력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 예상하는 순이익 그리고 배당금 그리고 앞으로의 연평균 성장률을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 업데이트되는 주가 대비 현재의 이익 수익률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뿐 아니라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의 예상 배당 수익률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누적 배당 수익률을 이렇게 수치로 정량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우선주에 제가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주가 대비 이익 수익률이 30%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이 8% 초반 그리고 매년 연평균 5% 정도로 순이익과 그에 비례해서 배당금이 증액이 된다면 10년 후에는 13%, 20년 후에는 21%고 누적 배당 수익률은 10년 동안이면 100% 원금이 다 회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년 후에는 213%의 배당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우선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연간 성장률 뭐 이런 것들은 작가님께서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계산식을 만들어서 저렇게 뽑아내는 건가요? 연평균 성장률을 추산하는 근거를 따로 공부를 통해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하는 게 뭐 시장조사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관련 산업협회들이 내놓는 성장 전망치가 있어요. 모빌리티 산업협회에서는 2025년에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3.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다양한 시장조사 기관에서 해당 산업에 대해서 성장하는 그런 성장 수치를 일단은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 여러 개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작가님이 그냥 정하는 거군요. 최종적으로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 몇 프로 될 것 같다 하는 거는 저의 목, 투자자의 몫인 거죠. 예상 연평균 지배순이익 이거는 또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는 숫자인가요? 아까하고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실적 추이 그리고 증권사가 전망하는 앞으로 2년 동안의 실적 전망. 거기에서 이제 제가 공부한 부분을 더해서 뭔가 조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하는데 근데 성장률 대비해서 올해 예상되는 연평균 지배순이익은 그래도 구하기가 용이한 게요. 보통 현대차 같은 기업에서는 자체 가이던스를 내놔요. 그러니까 자체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그에 따른 순이익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겠다.
정말 많은 숫자들을 평소에 이렇게 보고 계시겠네요. 괜찮은 배당 성장주를 서치할 때는 저는 주로 아이투자나 네이버를 활용하는데요. 아이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당 수익률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률을 비롯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스크리닝을 할 수 있어요. 무료 사이트인가요? 네, 무료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그 기업의 배당 성향, PER, PBR, ROE까지 같이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배당금이 높으면서 재무 지표들이 좋은 그런 배당 성장주를 확인하기도 용이하고요. 미국의 배당 성장주를 찾을 때는 디비덴드.com이나 아니면 슈어 디비덴드라는 사이트도 미국의 배당킹, 배당 황제, 즉 25년, 50년 동안 꾸준히 배당이 성장해온 그런 배당 성장주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서치할 때는 이러한 사이트들을 참고를 해서 배당 성장주들을 서치를 하고요. 정말 이거 보면은 기업 분석이 정말 필수일 것 같아요. 배당 성장주 투자로 연간 꽤 의미 있는 수준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거액을 또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기업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꼭 봐야 하는 항목들,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상되는 이익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 즉 내 투자금 대비 이 기업이 내 투자금을 갖고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벌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얼마를 나에게 돌려주느냐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의 순이익 그리고 작년의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면은 이제 바로 계산이 되는데 아니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업의 자체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은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을 참고를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느 정도 선이면 이거 괜찮은 배당주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올리는 건 아니고요.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과감하게 탈락을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 예를 들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엔비디아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그런 주식들은 현재 배당 수익률이 0.5%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그러한 배당 성장주들도 만약에 연평균 20%, 30%로 굉장히 빠르게 지속적으로 10년, 20년 성장을 하게 되면은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그렇죠.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주는 배당 성장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은 일단 여기 툴에 입력을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비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배당만 보는 게 아니라 배당 성장 네, 이 두 가지를 함께 본다는 게 키워드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배당 성장주입니다. 그러네요. 우량한 배당주를 어떻게 고르는지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요즘에 코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배당 성장주 투자가 성에 차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분들께 왜 배당주 투자가 중요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배당 성장주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배당 수익이라는 그 투자 대상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진짜 가치, 어떻게 보면은 안전마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진짜 가치를 내가 보유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등락에 상관없이 당장 나에게 투자금 대비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액되는 배당금으로 나의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이겨놓고 시작하는 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코인 투자라든지 테마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치가 없거나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에서 다른 거래자가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주지 않는 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소수의 몇몇 빼고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멘탈까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배당 성장주 투자는 내가 어떤 기업을, 어떤 산업을 꾸준히 공부하고 내가 공부한 것과 실제 결과를 계속 비교를 하면서 내 자산이 증식되고 현금 흐름이 증가한다는 부분을 떠나서 내가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통찰력이 깊고 또 인내심도 커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현영준 작가님을 모시고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당장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네. 갖고 있고요. 배당 성장주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지난 시간 머니머니에서는 배당 성장주 투자 방법 그리고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심화편을 준비했습니다. 투자 성향별로 어떻게 배당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는지 전문가분 모시고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경제 분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배당 성장주로 은퇴하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처럼 배당 성장주 투자를 새롭게 해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초보자분들께 추천하시는 포트폴리오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고배당 저성장주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반대로 저배당 고성장주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고배당 저성장주 포트폴리오는요, 현재 주가 대비 높은 배당 수익을 주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주식들인데요. 그냥 안정적인 회사들이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대략 5에서 8% 정도,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대략 3%에서 최대 7% 정도인 배당 성장주들을 고배당 저성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저배당 고성장주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2% 이하지만 앞으로의 성장률은 10%, 2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갖고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배당금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주식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주실 수가 있나요? 현재 고배당 저성장주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배당 성장주들 보면요. 네. 먼저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간 예상 배당 수익률이 대략 8% 초반 정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성장한 거지만 연평균 5% 정도로 성장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10년 누적 배당 수익률이 103%, 그리고 20년 누적 배당 수익률이 270%, 이렇게 현재도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을 주면서 한 5% 정도로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10년 후, 20년 후의 배당 수익률과 누적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당장 높은 배당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상 배당 수익률이 대략 6.7%, 이 역시 이제 앞으로 한 5% 정도로 연평균 5% 정도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10년 후에는 배당 수익률이 10%, 20년 후에는 17% 정도로 성장하는 그런 주식이고요.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상 배당 수익률이 6.5%, 화이자 같은 경우는 현재 예상 배당 수익률이 6.4%, 한국엔 컴퍼니 6.25%, 리얼티 인컴 5.6%, LG 우선주 5.5%, 그리고 HL 홀딩스 5.45%, 오리온 홀딩스 5.24%, CJ 우선주 5.13%, HD 현대 4.84%, 한화 삼우비 4.39%, 삼영무역 4.45%,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4%,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5% 전후, 4, 5% 전후하면서 그 이상으로 배당 수익이 높지만 앞으로의 연평균 성장률은 5% 전후, 최소 3%, 최대 7%, 이 정도가 예상되는 그런 주식들을 고배당 저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배당 저성장주 집중 포트폴리오가 있고 분산 포트폴리오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고배당 저성장주들 중에서 하나 두 개의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다양한 고배당 저성장주에 다양하게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특정 기업이 정말 매력적이거나 정말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럴 때는 이제 고배당 저성장주 집중.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배당 저성장주 집중 포트폴리오의 단점이 뭐냐면은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집중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내가 생각한 것과 뭐 실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나쁘게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배당금의 감소뿐만 아니라
주가도 하락하면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고배당 저성장주 분산 포트폴리오는 뭐 하나 두 개의 기업이 아까와 같이 뭐 실적이나 배당이나 성장성이 크게 나빠지더라도 오히려 다른 고배당 저성장주들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뭐 배당이나 성장성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이를 통해서 이익과 손실을 상쇄하거나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대신에 이렇게 분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고배당 저성장주가 굉장히 좋아지더라도 이익의 극대화는 안 되고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익의 성장 측면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감수할 수 있는지 그런 성향을 참고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확신하는 기업이 소수인지 뭐 하나 두 개인지 아니면은 여러 개인지에 따라 가지고 집중을 하거나 분산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저배당 고성장주 포트폴리오. 네. 요거에 맞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배당 고성장주의 기준은 이 배당 수익률이 1% 2% 이하면서 앞으로의 연평균 성장률은 15%, 뭐 15%, 20%, 30% 이상인 이런 주식들을 저배당 고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여기에는 빅테크 주식들이 그쵸.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메타, 애플, 카카오, 엔비디아, AMD,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와 같은 주식들이 대표적인 저배당 고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배당 고성장주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저배당 고성장주들은 앞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장기간 지속될 거다. 예를 들면은 대략 연평균 20%에서 30%의 순이익 성장률이 10년, 20년 정도는 유지됐을 경우에 합리적인 주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전년보다 뭐 5%, 10% 이상 성장을 했더라도 기존에 예상했던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부족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는 뭐 10% 이상 하락을 하기도 하거든요. 투자 성향 이외에도 나이대나 인생 주기에 맞춰서 또 이런 성장주, 배당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을 추천하고 계시나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차와 뭐 직급, 자기의 이 소득 수준에 따른 포트폴리오인데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제 사회 초년생, 대략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대략 한 5년 정도까지 봤을 때는 아직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리고 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투자금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먼저 다양한 배당 성장주들, 뭐 고배당 저성장주뿐만이 아니라 저배당 고성장주들에도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고요. 한 100만 원 이내에서 이런 다양한 배당 성장주들의 분산한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예상 성과도 있나요? 만약에 이 고배당 저성장주 포트폴리오의 사회 초년생이 매년 1,500만 원씩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 자산과 배당 수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고배당 저성장주의 현재 배당 수익률은 5%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연평균 성장률은 7%라고 했을 때에 변화되는 시드머니와 배당 수익인데요. 네. 먼저 1년 차에는 1,5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5%이기 때문에 총 배당금은 75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2년 차에는 이 누적 투자금 1,500만 원을 더 투자했기 때문에 누적 투자금은 3,0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이 3,000만 원에 작년에 발생한 75만 원의 배당금이 더해져 가지고 3,075만 원이 시드머니가 되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7%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5.35%가 됩니다. 주가의 변동은 없는 걸로 가정을 할게요. 주가는 그냥 그대로인 걸로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2년 차의 총 배당금은 160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게 꾸준히 매년 1,500만 원씩
추가 투자를 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9년 차에는 시드머니가 1억 7,800만 원이 되고요. 총 배당금은 1,534만 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15년 차에는 총 시드머니가 4억 3,900만 원이 되고 총 배당금은 5,600만 원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주가의 등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배당 성장주를 15년간 매년 1,500만 원, 평균 1,500만 원씩 투자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만으로도 15년 차에 대략 5,600만 원의 배당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배당 성장 투자를 20년까지 지속했을 경우에는 시드머니가 9억 7,900만 원으로 증가를 하고 총 배당금은 1억 7,700만 원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리급에서 과장급 정도 한 5년 차에서 한 10년 차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산 투자하면서 쌓은 다양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략 한두 번의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좀 더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배당 성장주의 비중을 키우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네. 정도. 그리고 이제 10년 차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대략 한 200만 원 이상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매월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통찰력도 굉장히 깊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자신이 뭐 가장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배당 성장주들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법을 사용해봐도 괜찮고 아니면은 자기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괜찮다고 그러면은 분산을 통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년, 2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거의 은퇴를 생각해야 될 시기잖아요. 보통 이때는 되도록이면 고배당 저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면서 안정적인 생활과 여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꼼꼼히 비교해서 투자할 만한 뭐 배당 성장주를 골랐다. 그럼 언제 사야 하는지, 그리고 또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사야 되는 시기. 왜냐하면 이거는 그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당장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냥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내가 장기적으로 이 주식에 투자할 여유 자금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도를 잘해야 되겠군요. 이게 그냥 매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비중 이동을 하는 더 배당 수익이 높은 주식으로 비중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매도 그리고 매수가 되는 거죠. 작가님은 그런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배당 성장주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에게 중장기적으로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되는 주식으로 계속해서 비중 이동을 하는 건데요. 그러한 상황은 대략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한 배당 성장주에 예상되는 배당이나 성장성의 변화는 없는데 주가만 크게 상승하게 되면은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크게 하락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주가만 2배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예상되는 배당 수익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던 다른 배당 성장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 주식을 매도를 하고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하고 배당 수익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배당 성장주로 비중 이동을 해주는 거죠. 시드머니는 2배로 커졌고 그리고 이거를 더 높은 배당 수익을 주는 주식으로 옮겨주면서 그만큼 배당 수익도 커지는 그런 가장 해피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투자한 배당 성장주의 주가는 그대로인데 앞으로의 배당 수익이나 성장성은 오히려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배당 성장주들보다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당과 성장성이 낮아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배당 성장주를 매도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배당 수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 성장주로 비중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로는 내가 투자하고 있지 않은 배당 성장주의 배당 수익이 높아지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내가 투자하고 있지 않은 배당 성장주의
주가가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예상되는 성장성이나 배당은 그대로인 경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8%인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6%인 배당 성장주의 주가가 만약에 절반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은 주가 대비 예상 배당 수익률은 12%로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보다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를 매도하고 더 배당 수익이 높아져서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 성장주를 매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투자하고 있지 않은 배당 성장주의 주가는 그대로인데 예상되는 배당 수익이나 성장성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경우도 주가 대비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를 매도하고 더 중장기적으로 배당 수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 성장주를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뭐 실적이나 배당도 같이 상승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 주가가 단기간에 급상승을 하거나 그러면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상승한 주가보다 오히려 배당 수익이나 실적이 성장하면서 배당 수익이나 성장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은 현재 내가 예상하는 배당 수익보다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보다 훨씬 더 중장기적인 배당 수익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합니다. 일단 기업 분석을 상시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네요. 이걸 네, 하려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작가님이 1년에 한 몇 번 정도 리밸런싱을 하시나요? 보통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배당 성장주 투자를 하면서 리밸런싱한 기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길 때는 한 2년, 3년 그리고 짧을 때는 이제 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는 안 하시는 거네요, 그죠? 어떤 산업이나 기업의 사업이 급변할 때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게 뭐 수시로 일어나진 않거든요. 네. 그럼 작가님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기간은 보통 굉장히 길고 상승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은 대부분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장주 같이 안전 마진이 있고 진짜 가치가 있는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면 그 자체로도 내 자산과 시드머니가 자산과 현금 흐름이 갈수록 빠르게 증가를 해가지고 그 자체로도 좋지만 언젠가는 이런 배당 성장주들은 실제 성장하는 가치에 비례해가지고 주가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짜 가치가 있고 나의 삶을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나의 삶과 여유,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늘려줄 자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주식은 내가 이제 성장하는 위대한 기업의 공동 주인이 되어서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으로 이 주식 투자를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 예측 결과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통찰력이 깊어지고 또 성실한 근로와 사업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또 결과를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인내심이 길러지면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통찰력 깊고 인내심이 깊어지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현영준 작가님을 모시고 배당 성장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2부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웰스에듀 조재영입니다. 제가 요새 상담을 참 많이 요청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은퇴를 앞두신 분들의 자산관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된 니즈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위험 있는 자산은 싫어. 두 번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금 부담이 커. 세금 많이 내면 건강보험료도 늘어나. 절세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특히 내가 지금 부동산을 살 만큼 목돈은 없어. 요런 니즈들의 상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안정적이고 현금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그 대신 목돈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결론은 바로 리츠라는 금융상품입니다.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입니다. 즉
부동산 투자 회사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 24개 정도의 리츠는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놔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까지 확보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리츠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주 멋진 월세 잘 나올 것 같은 건물을 하나 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100억 정도 한다고 보죠. 100억, 있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요, 1000명이 1000만 원씩 모아봅시다. 그 돈이 100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 100억 가지고 아까 말했던 100억짜리 빌딩을 사서 월세 꼬박꼬박 받아서 그 대신 그 월세를 1000명에서 나눠 가지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리츠라는 것은 바로 이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소액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명에서 100억을 모았는데 누군가 한 명은 나서서 이 돈 모으는 거, 빌딩 사는 거, 월세 받는 거, 임차인 관리하는 거, 나중에 돈 돌려주는 거, 이 모든 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대신 열심히 해줄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 회사를 바로 리츠라고 하고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련된 증권에 투자해야 됩니다. 리츠를 가지고 리츠에 투자해도 됩니다. 한 번 더 중복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월세나 이자로 번 돈을 얼만큼 주인에게 되돌려 주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 리츠는 배당 성향이 90% 이상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월세 또는 이자로 받은 돈을 거의 대부분 다 주주에게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배당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리츠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월세를 꼬박꼬박 받으니까 아무래도 꾸준한 현금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특히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죠. 두 번째는요, 왜 빌딩 같은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땅 같은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이나 항상 고민거리는 현금이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 빌딩을 팔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또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리츠는요, 조각조각난 하나의 주식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시장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리츠는 대부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리츠가 24개 정도가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고요. 이 리츠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겠다는 사람이 항상 있고 팔겠다는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리츠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내가 골라야 될까? 이게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고민입니다. 리츠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 투자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고 선택해서 매입하고 또 적절한 시점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관리도 하고요. 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가격으로 매도를 하는 이런 것까지 전문가들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을 내가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팔게 된다. 그러면 어떤 세금들이 당장 떠오르십니까? 맨 처음 부동산을 살 때 무슨 세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취득세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보유하는 동안에도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수익을 남기고 팔았다면 여기에 또 무슨 세금이 붙어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내가 리츠로 대신 투자를 한다면 취득세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재산세, 종부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특히 주식을 팔아서 번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소액주주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 거래를 통해서 거래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당 50억 이상 투자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부분 그러시겠죠. 그렇다면 리츠에 투자해서 양도세를 내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404개의 리츠가 존재합니다. 그 400여 개의 리츠 중에서 몇 개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고요? 현재 24개가 상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개의 리츠의 공모가는 대개의 경우는 주당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거죠. 그런데 건물 가격이 올라간다면 내가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게 되니까 뭐 금액이 작아도 투자 수익률에는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속상한 얘기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리츠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요, 대부분 공모가였던 5,000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리츠를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찬스일 수 있는 거죠. 왜? 처음에 투자했으면 조금 손해를 봤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실률은 낮아지고 금리도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리츠 투자는 최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해외의 리츠는 어떨까? 특히 이제 원본즈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리츠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다양성과 규모입니다. 한국의 리츠의 10배, 100배 되는 이런 리츠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리츠들은 대부분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내지 4번 분기 배당 정도 하는 리츠들인데요. 미국의 리츠는 매월 배당을 하는 리츠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캐나다 리츠는 전부 다 월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매월 월세 받는 느낌이 나는 거죠. 다만 당연히 미국 리츠를 산다고 하면 그 배당금이 뭘로 들어옵니까? 달러로 들어오죠. 또 그 주가도 역시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환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죠. 물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리츠 수익뿐만 아니라 환 차익까지도 거둘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투자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그런 재밌는 리츠들 몇 가지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리츠는 바로 리얼티 인컴이라는 리츠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의 이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뭐 쇼핑몰, 백화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5,000개가 넘는 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잘 발현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분산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겠죠. 이 리얼티 인컴 리츠는 매월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제가 그래프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리얼티 인컴 배당금의 추인데요. 매년 배당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그들의 약간 자존심이에요. 뭐 어려울 때는 같은 배당금을 줄 수는 있지만 줄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25년 이상 배당금을 줄이지 않고 계속 늘려서 또는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한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회사들을 보통 배당 귀족주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재미있는 리츠는요, 아메리칸 타워라는 리츠입니다. 미국은 통신사에서 통신탑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 통신탑만 전문적으로 세우는 회사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회사가 아메리칸 타워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바로 리츠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19개국에 약 22만 개가 넘는 통신탑만 계속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의 통신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으면서 월세처럼 그들의 안테나를 꼽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통신탑 하나만 세워놓으면요, 여기에 안테나 3개, 4개, 5개 달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요새는 어떻습니까? 영화도 보죠, 너튜브도 보죠. 뭐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통신탑 안테나의 수요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신탑에 투자하는 리츠도 굉장히 꾸준한 배당을 가져다 주는 아주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리츠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뭐라고요? 바로 공실입니다. 공실이 없는 게 지상 최고의 목적입니다.
공시를 잘 내지 않고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낼 임차인은 누가 있을까요? 정부일 겁니다. 정부. 네, 그래서 정부한테만 임대를 해주는 리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 중에서도 특히 우체국에만 임대를 해주는 리츠가 있습니다. 아유, 안정적이겠죠. 이사도 안 가요, 우체국은. 네, 그리고 재계약률이 뭐 거의 100%입니다. 한 400개, 400개가 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부 우체국에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죠. 네. 자, 이제 제일 재밌는 리츠입니다. 바로 교도소 리츠입니다. 미국에는 범죄자도 많겠죠. 그리고 또 땅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뭐 임대하고 이런 것들을 민간에 상당 부분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EO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미국에 한 50개 정도의 교정시설을 관리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100개 넘는 교정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범죄가 끊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24개 상장된 리츠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리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SK 리츠입니다. 395400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상장되어 있는 리츠입니다. 이제 SK그룹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리츠로 전환해서 만들어진 리츠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스폰서 리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스폰서 리츠의 장점은 뭐냐면요. 기존의 이런 그룹사에서 쓰던 사옥 같은 것들을 전환한 거기 때문에 전환하면서 계속 그 사옥의 임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뭐 공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종로구에 있는 서린빌딩, 성남에 있는 SK 유타워, 그 다음은요. 주유소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클린에너지라는 리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주유소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거의 11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리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그 종로의 종각 쪽이죠. 거기 보면 종로타워, 우주선처럼 생긴 그런 종로타워를 가지고 있는 리츠에 투자하고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있는 수처리 타워 가지고 있는 리츠에 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SK그룹에서 쓰고 있는 부동산을 리츠로 전환했기 때문에 공실률이 거의 없다. 거의 다 임대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뭐 큰 문제가 없다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SK 리츠 같은 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FN 리츠입니다. 삼성 그룹사에서 계열사들이 쓰고 있는 오피스를 리츠로 전환한 겁니다.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SK 리츠보다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대치타워, 주로 삼성생명이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S1 본사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1 빌딩, 여기 시청 앞에 있고요. 판교 쪽에 있는 삼성화재가 쓰고 있는 삼성화재 판교 사옥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빌딩, 규모는 좀 작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역시 임대율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리츠의 배당은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요.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리츠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절세 혜택을 준 게 있습니다. 투자 금액 5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요. 이 상장 리츠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9.9%, 9%의 배당소득세하고 여기에 10%인 0.9%의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9.9%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제외가 되겠죠. 하지만 이걸 꼭 챙기셔야 되는 게 알아서 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거래증권사에다가 나 이 리츠 분리과세 신청합니다라고 따로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국 리츠든 미국 리츠든 우리 은퇴 생활에 딱 맞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또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추천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웰스에듀 조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좀 재밌는 금융상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봉이 김선달식 금융상품이다 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네요.
자,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도로, 터널, 항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세금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그런데 뭐 수요는 너무너무 많죠. 여기도 지어달라, 여기도 만들어달라, 여기도 뚫어달라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세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간 자본으로 여기에 도로를 놔라. 그 대신 여기에서 오가는 자동차한테 통행료를 받아서 수익을 걷어갈 수 있으니 한번 민간 자본이 직접 해봐라.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통행료와 같은 수익을 거둬서 다시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프라 펀드라고 부릅니다. 이 인프라 펀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도로가 딱 놔지면 경기가 좋다고 해서 자동차들이 2배로 다니진 않을 겁니다.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경기의 등락에 큰 상관없이 매월, 매년 꾸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일반 회사들은 1년 동안에 열심히 영업활동을 해서 번 수익을 절대 주주에게 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회사의 절반 이상 정도는 남겨놓고요. 이걸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요, 이 인프라 펀드는 번 돈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을 줘야 됩니다. 조금 세련된 표현으로 하면 배당 성향이 의무적으로 90% 이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인프라 펀드도 단점은 좀 있죠. 목돈이 들어갔는데 이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도로를 닦거나 터널을 뚫을 때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나오는 그 통행료로 원금을 다 회수하는 데는 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배당을 선호하는, 즉 배당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바로 이 인프라 펀드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일반적인 주식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또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펀드가 바로 인프라 펀드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이 인프라 펀드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펀드는 딱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맥쿼리 인프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고요. 투자되어 있는 대상들도 워낙 우리가 잘 아는 인프라들이라서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전국에 약 20군데의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맥쿼리 인프라는 2006년에 상장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역사가 꽤 된 펀드이자 주식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시가 배당률을 보면 약 7%가 넘습니다. 시가총액은 5조 원이 넘습니다. 1년에 버는 운용 수익이 한 4천억이 넘고요. 순수익은 한 3,400억 정도가 넘습니다. 즉 규모도 크고 탄탄한 인프라 펀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분배금입니다. 1년에 2번 지급을 하는데요. 뭐 2024년 잠깐 내려간 거 빼놓고는 거의 매년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2020년, 2021년, 2022년에도 예년과 다름없는 분배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꾸준한 수익을 거두는 맥쿼리 인프라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질 않는데요. 인천공항에 가질 않는데요. 이 통행료 수입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예년과 다름없는 분배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은요, 바로 최소 수입 보장 제도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Minimum Revenue Guarantee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제도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설사 코로나 같은 일이 있어서 통행자들이 급감해서 통행료 수입이 뚝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메꿔줄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지난번 컨텐츠에서 제가 리츠를 말씀드렸는데요. 레버리지 비율을 100% 정도는 활용합니다. 최대 500%까지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리츠는 만약에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 이자 부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프라 펀드는요, 최대 맥시멈 레버리지 비율이요, 즉 내 돈에 몇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비율이 겨우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자기 돈을 마련해 놨으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30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타격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실제로 2022년부터 발생한 고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리츠보다 이 인프라 펀드가 타격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일 좋아한다고요? 주가 매매 차익을 거두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자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배당 중심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종목이 바로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전체적으로 주가는 아마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이런 주식만큼 수익률이 굉장히 높진 않지만, 여기서 1년에 2번 꼬박꼬박 나오는 이 배당금, 정확하게는 분배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맥쿼리 천하였던 우리나라의 인프라 펀드 시장에 드디어 이 경쟁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에 새롭게 상장된 바로 KB 발해 인프라라는 펀드입니다. 아무래도 그 맥쿼리 인프라보다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일단 투자하는 인프라가 한 5개입니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남양주 도시고속도로, 용마터널 등등 해가지고 한 5군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KB 발해 인프라가 최초 공모가 대비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좀 많이 좀 하락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사지 않은 분들에게는 가격이 충분히 쌀 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것도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해외는 인프라 펀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맥쿼리 인프라나 KB 발해 인프라와 비슷한 종류의 인프라 펀드는 이런 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주요 공항들은 대부분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여행을 가면 사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한신선, 한큐선 이런 식으로 이 사적으로 민간 자본이, 민간 기업들이 설치한 철도들이 운행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것들, 송유관에 투자해서 수수료를 받는 이런 비즈니스도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투자입니다. 자, 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 건자재 회사, 트럭 회사, 레미콘 회사, 전기 회사,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번다 그랬죠. 그러면 아예 이런 회사들 주식에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 펀드, 요거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미국이 이 인프라 투자에 좀 박합니다. 박했습니다. 그래서 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는 인프라 투자를 이렇게 열심히 할 겁니다. 몇 조 달러를 들여서 인프라 투자할 겁니다. 이런 공약들을 다들 내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곳이 굉장히 폐허화된 곳이 많죠. 그럼 여기에 재건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와 관련된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름은요, PAVE, 페이브 ETF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식들을 모아놓은 펀드 ETF입니다. 등락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수익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한 비즈니스잖아요. 건설, 건축, 인프라. 그런데 마치 반도체 회사 주가 오르듯이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페이브 ETF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